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국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하회한 1.6%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고물가, 고금리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12년 만에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아는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도 놓치면서 한국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딱 일주일 만이죠.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차담 회동을 하는데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하고 특별한 의제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날짜를 잡지 못한 건 의제 조율 문제 때문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겠다고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의제 조율이 안 된 것뿐이지 어떤 말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기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벼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겁니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되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등 각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제 제안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배석자 없이 독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합의문 발표 없이 양측이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의제 조율의 난항을 겪으면서 영수회담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이 대표의 결단으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만남의 날짜, 시간, 형식은 정해졌고 이제 더 중요한 의제가 남았죠. 이번 회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최상병 특검법 수용은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겠다 이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이 연일 강경 기조를 이어온 건 급한 건 대통령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이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 정도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반성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키를 민주당이 지고 가야지.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은 빠질 수 없는 의제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 전환도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통령 거부권 문제까지 민감한 의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정한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사전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필요한 얘기를 모두 꺼내놓겠다는 건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의제 조율 과정부터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해 보이던 영수회담이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거죠. 자세한 과정과 배경, 향후 전망 정치부 강영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그간의 영수회담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영수회담 사실이 공개된 건 딱 일주일 전입니다. 금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지 30분 만에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이 대통령의 전격 회동 제안에 기자들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무회동도 처음부터 매끄럽진 않았는데요. 네. 당초 지난 22일 1차 실무회동을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임명 발표로 하루 늦어졌고요. 23일과 어제 만남에서도 의제 관련 이견이 커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초 의제 조율이 안 되면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냥 만나면은 대통령이 소통한다 이런 이미지만 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뀐 겁니까? 네, 더 늦어지면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신 민생을 위해 다 접고 만나겠다,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절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 방안을 두 분이 만나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었고, 윤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이미지 부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며 의제 조율 없이 만나기로 한 걸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인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얻을 실익은 뭘까요? 네,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은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나 최상병 특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영수회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추후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사진만 찍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 회담 오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앞서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요.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식사보다는 차담을 할 때 좀 더 편안한 대화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독 회담이 아닌 배석자가 있는 4대4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푸는 실타래를 푸는 탑다운 방식의 협의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단독 회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독 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와 국방부, 대통령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 결과 원래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었고요. 공수처는 이후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차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기 전 짧게 조사를 받은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네,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거의 모든 단계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특정 혐의자를 뺄 것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시했고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할 때에도 경찰에 직접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통화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유 법무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사건을 수사할 경찰이 예단하지 않도록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 넘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다른 핵심 피의자들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장관 등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이 추진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외풍을 막을 수 있는 후보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2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김진욱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년간 판사를 지낸 오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독립적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여권 추천 후보 중에 지명자를 골랐다며 외풍을 견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철저한 수사를 지휘할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명이 이뤄졌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명은 최상병 특검법과 무관하게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늦으니 수사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하고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립니다. 여야 일정 합의가 녹록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면서 단독 소집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 등을 처리할 계획인데 인원수로 밀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항의밖에 없죠.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듯합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잘 안 되자 국회법을 내세워 밀어붙인 겁니다. 5월 달에 임시회를 국회가 소집하도록 국회법이 되어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3일 또는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양국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최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던 8대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잡은 건 여야 협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각에선 국회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었냐면서 강성 친명 의장을 세우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구체적인 임시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어제 저녁을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2시간 반 동안 고량주를 각 1병씩 2병이나 마셨습니다. 수시로 자주 만나겠다며 사실상 반윤 연대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이 두 당만 힘을 합쳐도 180석이 넘죠.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도 의기투합할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 반가량의 만찬 뒤 두 사람은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두 당 관계자들은 모두 술을 한 병씩 나눠 마실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다며 좋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겠냐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범야권 연석회의를 대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범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러한 어떤 영수회담 전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형식을 굳이 가실 필요가 있겠냐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또 양당 정무실장 협의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제1당과 제3당인 두 당이 합치면 180석을 넘는 만큼 개원 전 이른바 반윤연대를 구축한 겁니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관련 공조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회동을 언급하며 두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개원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책적으로 좀 혁신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재정비 후 교감하겠다며 선을 그었는데 범야권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미국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죠.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니까요. 일단 상반기 예상됐던 금리 인하는 미루어지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6%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 2.4%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성장률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8에서 3.4%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예상됐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늦춰지거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높은 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면서 저성장 고물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소 회복하며 마감했지만 실망감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았다며 미국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S. economy continues to perform very, very well. Reasons that are peculiar and not really indicative of underlying strength. 뉴욕타임스는 성장률 둔화에 물가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금리가 물가는 낮추지 못하고 경제활동만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경기가 펴질 않는데 가격 인상 소식은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데 이어 이번엔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맥도날드는 이미 6개월 전에도 값을 올린 바 있죠. 정설민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 지금은 6,9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맥도날드는 모두 16개 메뉴의 가격을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 평균 2.8%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파파이스와 노브랜드 버거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버거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햄버거를 주로 먹는데 햄버거 가격도 계속 올라버리면 저희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가격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편의점은 당장 다음 달부터 볼펜과 생리대 등 생필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과자와 김밥, 피자 등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저희도 시기의 문제일 뿐 인상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업계 1호 인상은 피하겠다며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가격 인상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서며 깜짝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경제부 김태형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를 못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조사에서 이 GDP 서프라이즈를 본 정부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올해 우리 경제가 목표 성장률인 2%대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경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이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이른바 이 3고죠. 네.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제일 체감되는 건 아무래도 이 고물가겠습니다. 그렇죠. 연초부터 이상기후와 작황부진으로 사과 등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양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건 어려울까요? 네, 이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 미 연준이나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고 싶어 합니다. 네. 1분기 지표로 금리 인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금리 인하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성장만 저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 쇼크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오히려 빨라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이 저가 공세는 더 세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저가 상품 공세가 거세질수록 국내 소비재 상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중소제조업과 유통 서비스업 모두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장률만 보면은 우리는 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또 추경 편성 얘기 이건 어떻습니까? 힘을 잃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장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인플레이션만이 자극이 되겠죠. 그렇죠.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13조 원이 풀리는데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나 추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성장과 물가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원광대와 충남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이른바 셧다운으로 대규모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어쩌나 우려됐는데 다행히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 하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휴진과 관련한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진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 처치받은 게 있는지 좀 여쭤보러 왔는데요. 저희 받은 게 없는데 수술은 하루 당겨졌어요. 병원 곳곳을 둘러봐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충남대병원의 조수처입니다. 교수 휴진으로 대기줄이 늘어날까 봐 우려가 컸지만 예상과 다르게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휴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중단된 진료나 수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셧다운이 예고된 원광대 병원도 일부 교수가 휴진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환자 불편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서울의 빅5 병원 교수 비대위가 30일부터 매주 1회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매주 휴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휴진이 확산하면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낮에 흉기를 든 채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마약을 투여한 상태였죠. 이미 마약 전과도 있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뛰어다니고 삼단봉과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뒤쫓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도로 위로 뛰어드는 등 돌발 행동까지 보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흉기탄 소리가 두 발 났어요. 나중에 경찰차 오고 저쪽에서 이렇게 그 사람 달고 나오는 거 봤고요.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등에 맞고 약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약 100m가량 질주하다 붙잡힌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로 A씨를 유인했고 차량 통제 뒤 최대한 신속히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그것도 외국에서. 가슴이 철렁해지겠죠. 일본인 관광객에게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 가방을 슬쩍 주워갔는데 경찰이 30개 지하철역 CCTV를 전부 다 뒤져서 하루 만에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흰옷을 입은 남성이 급하게 내립니다. 바닥에는 여행 가방 1개가 쓰러진 채 놓여 있습니다. 얼마 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태연하게 가방을 주워 가져갑니다. 가방 주인은 연극 배우인 일본인으로 의상을 만들 원단을 사려고 현금 총 3,450만 원을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현금 3천만 원, 엔화 50만 7천 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전동차 내에서 분실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지만 피해자는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잃어버린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개 역사의 CCTV 80여 대를 분석해 이곳 양주역에서 가방을 들고 하차하는 A씨를 포착했습니다. 신고 44시간 만에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붙잡힌 A씨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일부를 숨기려고 발뺌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 있었는지 다 알고 왔어요. 잃어버린 돈과 물품을 되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한국 경찰에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SUV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던 SUV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 주차돼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더니 이번에는 반대편 차선으로 방향을 틉니다. 급기야 차량 3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세게 받았죠. 이쪽에서 쾅 받고 저쪽으로 틀어서 한 대 또 받고 그다음에 3대를 쳤어요. 순식간에 차량 5대가 피해를 받고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명과 정차 차량 2대의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EDR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까지는 운전 미숙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경찰은 조만간 여성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우던 개를 망치로 죽여 구속된 동물 카페 주인 MBN이 보도해 드렸었죠. 키우던 나머지 동물들도 격리 조치됐는데 이 주인이 형을 살고 나온 뒤 동물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강아지를 뒤쫓아가며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하더니 다른 개에게 발길질하고 망치까지 꺼내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서교동의 한 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김상철 씨는 키우던 개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다른 개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김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말 출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마포구청은 카페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영양불량 같은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동물들을 격리해 동물단체에 맡겼습니다. 거기다 방치하면 다른 동물들도 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 생각해서 관할 구청하고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난 조치 시키는. 이에 김 씨는 동물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를 죽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동물은 학대한 적 없다는 겁니다. 때린 거는 인정을 해요. 저는 벌을 달게 받았고 애들이 아플 때마다 저는 방치를 시킨 적이 없어요. 치료를 계속 시켰던.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은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영양불량, 부상, 질병 등을 유발하는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대 측은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김 씨는 학대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반박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희진 대표는 오늘도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 대표 측 변호사들이 좌불 안 속일 만큼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하이브와 민 대표의 공방을 본 외신들은 K-팝 산업의 권력 투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자청 후 130분 동안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 격양된 감정을 쏟아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정제되지 않은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민 대표는 오늘도 하이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뭔가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신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하이브가 사적인 대화를 경영권 탈취로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여러 달에 걸친 대화록과 업무일지 등 물증을 갖고 있고 민 대표가 주장한 노예 계약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빌보드,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K-팝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을 이룬 K-팝 산업이 단기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룹 뉴진스는 오늘 예정대로 컴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폭로전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부 이규원 기자와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 민 대표가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또 그걸 이어갔습니다. 하이브 측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민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조금 전 또다시 민 대표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 대표가 여러 달에 걸쳐 경영권 탈취를 논의한 기록이 있는 만큼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뉴진스 데뷔 및 홍보 방해 등 민 대표의 12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민 대표가 지적했던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비주얼 디렉터가 자신의 SNS에 욕설의 의미가 담긴 손동작을 올렸다 지우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회견장에 동석한 변호사가 놀랄 정도의 표현으로 하이브를 비판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네.
물론 민 대표는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대중 앞 분쟁은 그만하자는 말로 휴전 제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의 조속한 사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브가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니까 이건 어차피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엉뚱한 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대표의 패션입니다. 민 대표가 착용했던 파란색 모자와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가 각종 쇼핑몰에서 완판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 대표의 직설 화법도 온종일 화제의 대상이었는데요. 인터넷에는 민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힙합 비트를 넣어 마치 랩을 하는 듯한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티즌들은 웬만한 힙합 가수 못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금 내분이 일고 있는 건데 이게 가십거리로 변질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뉴진스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뉴진스는 오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 정식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신곡 뮤직비디오도 공개하는 시점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모두 뉴진스의 복귀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당장 오늘 공식 SNS를 통해 새 더블 싱글 하우스위트의 재킷 사진이 공개됐는데 공교롭게도 사진 속 멤버 민지의 착장이 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패션과 매우 흡사해 기자회견 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뉴진스의 음악이나 퍼포먼스가 아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쪽으로 집중될 만큼 멤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 경우 민 대표가 사임 혹은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상대로 신뢰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번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갈등이 잘 해결돼서 K-팝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모호한 규정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악용해왔다는 게 이유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권의 후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가 시행해왔습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 등은 너무 모호해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교사 투신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며 지난해부터 폐지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지목되는 등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72시간 동안 항의,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서울시 교육청은 만약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 절박한 외침을 무시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피의자가 숨졌습니다. 무릎으로 목을 누른 건데 2020년 미국인의 분노를 샀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죠. 미국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달라며 술집 손님들이 요청을 하고 남성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Calm down. Calm down. 경찰이 몸싸움 후 엎드린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수갑을 채웁니다. Yeah, he might be out.
기절한 남성을 내버려둔 채 잠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심폐소생에 들어갑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교통사고로 전봇대를 부러뜨리고 도망친 53살의 프랭크 타이슨이 강제 진압을 당한 뒤 숨진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입니다. SNS에서는 보기 불편한 상황이라는 경찰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흑인 대상 과잉 진압이라는 점에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사건은 바로 법무부 산하 기관에 넘겼다며 해당 경찰 2명은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영상이 확산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교도소가 허술합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어 여기저기가 헐었는데 여기에 폭우까지 쏟아지며 교도소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수감자 119명이 탈옥했죠. 나이지리아 얘기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에 쓰러진 전봇대가 나뒹굽니다. 버스 위로 고꾸라진 전봇대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세워진 교도소 담벼락까지 붕괴했습니다. 교도소 건물 앞에 철조망과 콘크리트 더미가 쌓여 있고 뼈대만 남은 철근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24일 내린 폭우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인근 교도소 담과 시설물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이 틈을 타 119명의 수감자가 탈옥했습니다. 119 escaped and 10 had been gotten, so we still have 109. 기존 수감 인원은 499명으로 전체의 약 20%가 탈옥한 겁니다. 해당 교도소는 탈옥한 수감자의 신원과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이곳에 수감된 적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도소 대부분은 1960년 이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보안이 취약해 탈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괴한의 습격으로 1,800여 명이 탈옥했고 2년 전에도 무장 세력의 침입으로 수감자 800여 명이 도주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럼 식량난에 힘든 북한 주민들은? 이라는 물음표가 늘 따라 붙었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값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최대 1조 3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참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매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지난 1월 김정은이 입었던 코트만 해도 2천만 원짜리라니까요. 이 비용을 1년치만 합해도 북한 전체 주민들이 3년치 먹을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1조 원 안팎이 들어갔을 것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30여 발의 미사일에 최소 8,300억 원에서 최대 1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화성 18년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 발에 최대 약 410억 원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 발당 최대 약 68억 원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들을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올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도발했는데 이 비용은 약 1,170억 원에 달합니다. 또 김정은 일가 100여 명이 지난해 한 해 사치품 등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한 총 생활비는 약 8,300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민생과 인권을 외면하면서 오직 핵미사일 개발과 체제 보위에 몰두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 비용과 김정은 일가의 생활비를 합치면 3년간 북한 주민의 식량인 쌀을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무리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K패스와 기후 동행카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교통비 절감 카드입니다. 어떤 걸 사는 게 더 이로울까요? 교통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이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는 적용 범위와 교통비 절감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K패스는 전국,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시내와 김포 등 일부 경기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월 62,000원을 선 결제해 무제한 사용하는 정기권이고 K패스는 최소 15회에서 60회 이하 동안 탄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사는 35세 이상 일반인 기준으로 뭘 쓰는 게 한 푼이라도 아낄까요? 계산 결과 따릉이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76,500원어치, 51회 넘게 타면 기후동행 카드를, 그보다 덜 타면 K패스를 사는 게 낫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는 78,000원어치, 52회 넘게 타면 기후동행 카드, 그 밑으로 타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단 기후동행 카드가 적용되는 김포 골드라인 외 경기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이라면 K패스가 더 효율적입니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시민은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도 무제한인데다 청년 기준도 39세입니다.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 평소 교통비에 얼마를 쓰시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어쩌면 한두 달 안으로 2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실제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화면이 3개로 접히는 트리플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폴더블 폰을 처음 개발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한 발 뒤처진 모양새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폰보다 6배 빠른 충전 기술, 잔망경 렌즈 등 새롭게 선보이는 게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도 아닌 2번 접을 수 있는 트리플 폴더블 폰입니다. 펼쳤을 땐 마치 병풍처럼 세워놓은 채 화면을 볼 수 있고 부채를 접듯이 화면을 모으면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으로 돌아갑니다. 폴더블 폰 시장의 최강자를 노리는 전 세계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같은 2번 접는 휴대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중국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최근 디스플레이를 2번 접는 기술을 자국 내에서 특허로 등록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 올 상반기 안으로 제품 생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를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종이를 2번 접는 것이 한 번 접을 때마다 형태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투폴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길지 모르는 삼성전자는 다른 기술 부분에서도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포는 삼성을 능가하는 고속 충전 기술을 선보이고 초점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잔망경 카메라까지 공개했습니다. 화웨이는 위성 통화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신제품으로 삼성의 히트작 갤럭시 S24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합치면 이미 삼성전자를 뛰어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감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지만 고온에 약한 만큼 이상기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감자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해법을 최윤영, 이혁건 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의 봄 감자 수확 현장입니다. 잎과 줄기를 걷어내고 트랙터가 땅속을 훑자 감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금 캔 감자들입니다. 알이 상당수 크지 않고 모양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올라간 기온 때문입니다. 알이 굵은 상품성 좋은 감자는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국산 감자의 80%를 차지했던 수미 감자는 높은 기온 등 이상 기후에 견디지 못하고 작년 58%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질 못해요. 강압성을 작용을 하는데 잎이 타버리니까 밑으로 영양분을 내려서 알을 키울 텐데 그걸 키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수미 감자의 몰락에도 전체 감자 생산량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감자 생산량은 연평균 4.5%씩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강원대에서 개발한 통일감자 등 수년간 개발된 신품종 감자들이 그 자리를 채운 덕분입니다. 고온에 강한 그런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서 재배 중인 노란 사과 골든볼입니다. 고온에 잘 견디면서도 달고 단단해 상품성이 높습니다. MBN이 만난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뀐 기후에 적응하는 먹거리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 적응의 가장 기본은 품종 개량부터 또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의 10%가량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옴으로써 내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밥이나 채식보다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소형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가스양과 맞먹습니다. 소고기에서 단백질 100g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얼마냐면 50kg 가량이. 빠른 대처와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합쳐지면 빨라지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먹거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에 재건축 전망이 흐려지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안 될수록 새 집은 더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신축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일대입니다. 20년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재건축 중심지라 불리는 지역인데 최근 59제곱미터가 3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계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진 탓에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 무리가 많이 사라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워낙 분담금이 이제 높고 건축비가 높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지만 오른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적고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집값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연령별 아파트 집값을 살펴보면 20년이 넘은 경우에만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 매수 움직임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천 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재건축은 공사비 급등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거래 절벽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구축과 신축의 양극화는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카드 도박장, 이른바 불법 홀덤펍을 차려놓고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 등 4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보드카페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다. 오전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박은 정말 무서운 게 맞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로 게임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있어요. 이러시지 말고 앉아요. 잘 앉아 계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카지노 테이블 9대를 들여놓고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부 어린애들 아침부터 꽉 차 있더라고. 오전부터 포카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들은 6층짜리 건물 한 개 층을 통째로 임대한 뒤 보드게임 카페로 구청에 신고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SNS로 손님을 은밀하게 모집하고 카드게임 순위에 따라 국내 홀덤 대회 참가권, 즉 시드권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드권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어 불법성 논란이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800여만 원과 1,100여만 원 상당의 시드권 등을 압수했습니다. 시드권의 불법성 여부를 좀 면밀히 살펴봤고요. 시드권의 그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황을 발견하게 되어서 경찰은 업주 A씨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약팀 인도네시아의 발목이 잡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다 떨어지면서 구기 종목 중에선 여자 핸드볼 대표팀만 파리로 향하게 됐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승부차기 혈투 끝에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폭죽과 홍염이 터지며 인도네시아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카타르에 간 팬들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을 격하게 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국에 쓰라린 패배를 안긴 신태용 감독만 웃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찹찹하고 좀 힘듭니다. 두세 수 아래로 봤던 인도네시아의 발목 잡힌 한국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며 제대로 망신당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항의하다 퇴장당해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경력에 큰 오점도 생기게 됐습니다. 올림픽 예선에 집중해야 할 감독에게 성인 대표팀 임시감독 지휘봉도 바뀌었던 축구협회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축구의 탈락으로 이제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구기 종목은 우생순, 여자 핸드볼 단 하나입니다. 참가 인원도 48년 만에 가장 적은 데다 메달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라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계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 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때 아닌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주말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올라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와 창원이 12도, 부산은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